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석양의 부드러운 빛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빛을 뒤에 받으면서 찍을 수도 있고, 망원 렌즈로 배경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특별한 장치로 찍은 사진보다 더 오래오래 남는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애정이 담긴 사진이죠. 비싼 값을 치른 사진보다 부모가 찍은 아이의 사진 한 장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요. 사랑이 듬뿍 담긴 봄나들이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3월 17일) 토요일 EBS 북카페는 이승철의 My Love로 시작합니다. 잠시 접어둔 채 이대로 이렇게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나 이렇게 너를 외치면서 My love 넌 보지 못할 내 마지막 눈물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보낼게 나 또 한 번 너를 치면서 My love 난 듣지 못할 사랑한단 내 말 괜찮아 그 말은 안쓰러운 거짓말이야 애쓰면서 웃어도 우린 그저 눈물만 햇살이 밝은 아침보다 밤의 달빛이 어울려요 이별의 그 입맞춤 잠시 접어둔 채 이대로 이렇게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나 이렇게 너를 외치면서 My love 넌 보지 못할 내 마지막 눈물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보낼게 나 또 한 번 너를 외치면서 My love 넌 듣지 못할 사랑한단 내 말 면서 My love 넌 보지 못할 내 마지막 눈물 면서 My love 넌 듣지 못할 사랑한단 내 말 My love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 DJ 명로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EBS 북카페 고전 100선. 이번 주 EBS 북카페에서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읽고 있죠. 함께하고 계시는 소감 보내주세요. 반디나 카카오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샵 1045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전 추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명대사, 명장면도 올려주시면 함께 읽으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올려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종출판에서 나온 저의 책 너는 처음이지, 그리고 문예출판사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경님은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추천합니다 해주셨고요. 버지니아 울프 좋은 작가죠. 참 그 당시에 여류 작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도 한번 조명해보고 싶고요. 언젠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사나이 오디세우스. 오늘 드디어 그의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 낭독한 이야기에서 페넬로페는 새 신랑의 조건으로 활쏘기 시합을 제안했죠. 무기 창고에 있는 커다란 활에 시위를 얹어서 그 화살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는 남자. 도끼에 난 구멍, 도끼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것이 그녀가 내세운 새 신랑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보다는 정확성이 필요로 하는 시합이죠. 드디어 날이 밝고 활쏘기 시합이 열렸죠. 하지만 기세등등하던 구원자들은 활을 쏘기는커녕 활을 구부려서 시위를 얹지도 못해요. 이렇게 줄을 매야 활이 팽팽해지는데 그 활 시위를 매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때 남루한 차림에 늙은 거린으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말하죠. 이 늙은이도 한번 하게 해주시오. 아이고 허리야. 내 손과 힘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소. 뭐 힘이 남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니까 구원자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죠. 혹시라도 이 거린이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까 봐.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보시겠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큰 활을 집어 두루 살펴보고 나서 마치 포르밍크스와 노래에 능한 어떤 사람이 손쉽게 새 줄감기에다 현을 메우고는 잘 꼰 양의 내장의 양 끝을 고정할 때와 같이 꼭 그처럼 힘들이지 않고 큰 활에다 시위를 얹었다. 오디세우스가 오른손으로 잡고 시위를 시험해보자 시위가 감미롭게 노래하니 마치 제비 소리와도 같았다. 그러자 구원자들은 모두 대경실색했고 제우스는 크게 천둥을 쳐 전조를 보내주었다. 이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들이 자기에게 전조를 보내주는 것을 기뻐하며 화살통에서 꺼내 자기 옆 식탁 위에 놓아둔 날랜 화살을 집어들었다. 다른 화살들은 속이 빈 화살통 안에 들어있었는데 아카요이족은 곧 이 화살들을 맛보게 되어 있었다. 그는 앉았던 의자에 앉은 채로 그 화살을 줌통 위에 얹더니 시위와 오니를 당기며 똑바로 겨누고 쏘아 도끼자루 구멍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니 청동이 달려 묵직한 화살이 그것들을 모두 꿰뚫고 지나간 것이다. 그러자 그는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홀에 앉아있는 네 손님이 너에게 지옥을 안겨주지는 않았구나. 나는 표적을 놓치지 않았고 활에 시위를 얻느라고 지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도 기운이 팔팔하니
구원자들이 나를 업신여기며 욕한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은 아카이족을 위해 만찬을 준비할 시간이다. 아침도 밝을 동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춤과 포르민크스로 다른 놀이를 즐기자꾸나. 그것이야말로 잔치의 절정이니까.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눈썹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고귀한 텔레마코스가 날카롭게 칼을 메고 손에 창을 움켜쥐고는 번쩍이는 청동으로 무장한 채 그의 곁에 있던 알라그자 옆에 버티고 섰다. 이 108명의 구원자들이요, 활에 시위도 못 얹어요. 활을 이렇게 쫙 구부려가지고, 예,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구부린 그 활 끝에 보통 이제 소힘줄이나 양힘줄을 쓰는데 그걸 묶어야지 활을 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늑수그레 해가지고 이제 거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도 한번 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죠. 젊은이도 못하는데.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참, 여기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망토를 싹 벗어요. 망토를 쫙 벗고 딱 쓰니까 얼굴은 노인인데 몸매는 터미네이터 1에 나왔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인 거야. 아니 그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활 시위를 얹어서 활을 쏘는데 그 활이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그냥 숑숑숑숑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들이 놀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특히 악역 안티노우스와 에우리마코스는 눈이 휘둥그레지죠. 오디세우스의 하인 에우마이오스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요. 칼과 무기는 텔레모코스가 이미 다 치워놨어요. 이어지는 장면 역시 박진감이 넘칩니다. 네. 오디세우스가 문턱 위로 뛰어올라가서 구원자들 앞에서 말을 하죠. 시합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나는 아직 어느 누구도 마친 적이 없는 다른 표적을 찾아낼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티노우스에게 화살을 겨눕니다. 오디세우스의 어깨를 쳤던, 발로 그냥 뻥 찼던 바로 그자. 아름다운 황금잔의 포도주를 마시려던 안티노우스. 오디세우스가 겨눈 화살이 그의 부드러운 목을 뚫고 나오는데 안티노우스는 화살을 맞는 순간 한쪽으로 쓰러지면서 피가 세차게 솟아오릅니다. 또 그가 넘어지면서 발로 식탁을 탁 차는데 그 식탁 위에 음식이 바닥에 푹 쏟아지면서 빵과 구운 고기가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이야, 이거 뭐 완전히 할리우드 액션 스릴러죠. 자, 안티노우스를 시작으로 오디세우스는 구원자 108명을 처단을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사륙전을 벌입니다. 어떻게 1대 100으로 이렇게 상대를 하느냐. 전쟁의 여신 아테네가 뒤에서 다 도와주죠.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보죠. 이문세가 부릅니다. 집으로. 벌써 옛날이죠. 붉은 장미와 좁은 골목길. 난 아직 어렸죠. 노란 가로등이 켜진 밤이면 가슴 설레죠. 누군가 기다렸었죠. 우리 가끔 문득 외로울 때 나
오디세우스는 혹시 아직도 어떤 사내가 검은 죽음의 운명을 피하려고 살아 숨어 있는지 보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구원자들이 모두 피와 먼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어부들이 코가 촘촘한 그물로 잿빛 바다에서 만을 이룬 바닷가로 끌어내 놓은 물고기들처럼 물고기들은 모두 바다의 짠 파도를 그리워하며 모래 위에 쏟아져 쌓여 있고 태양은 빛을 비추어 그것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꼭 그처럼 구원자들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말했다. 텔레마코스야, 자,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이리로 불러다오. 내가 그녀에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하고자 하노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문을 흔들며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말했다. 일어나 이리 오세요. 우리 집에서 하녀들을 감독하는 오래전에 태어난 할멈. 내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할멈을 부르신단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의 말뜻을 알아듣고 두 말 없이 살기등등한 홀의 문을 열고 걸어갔고 텔레마코스가 그녀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죽은 시신들 사이에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판에서 소를 잡아먹고 돌아가는 사자처럼 사자는 온 가슴과 양볼이 피투성이가 되어 보기에도 무시무시하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의 두 발과 두 손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신들과 거대한 피 웅덩이를 보자 환성을 올리려 했으니 그만큼 엄청난 일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열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말리고 제지하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할멈, 마음속으로만 기뻐하시오. 자제하고 환성은 올리지 마시오. 죽은 자들 앞에서 뽐내는 것은 불경한 짓이오. 여기 이 자들은 신들의 운명과 자신의 못된 짓에 의해 제압된 것인즉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지상의 인간들을 어느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오. 자신들의 못된 짓 때문에 이 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은 것이오. 자, 그대는 내게 여기 나의 홀에 있는 여인들에 관해 말해주시오. 그들 중 누가 나를 업신여겼고 누가 잘못이 없는지 말이오. 사랑하는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여, 그대에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대의 홀에는 하녀가 5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 12명이 파렴치의 길로 들어서서 그녀들은 나는 물론이고 페넬로페조차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거대한 피 웅덩이에 온통 피투성이가 된 오디세우스. 그는 마치 들판에서 소를 잡아먹고 돌아가는 사자와 같았다고 하죠. 자, 이런데 어떤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이런 것까지 읽어줘야 되나 이렇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요, 이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걸렀습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고전을 읽으면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호메로스가 이 오디세아, 일리아드 오디세아를 읽어줬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2800년 전입니다. 학자들이 계산해서 다수결로 정한 게 2800년 전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뭐 3200년 전이다,
뭐 어떤 학자들은 3,000년 전이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한 2,600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2,800년 전이라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0년 전에 이 호메로스가 어떻게 이걸 이 낭독을 했나? 그냥 자기가 외워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말로. 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 관중들 중에서는 객석에는 어른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고, 뭐 노인도 있을 거고, 다 이럴 겁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조금 야한 장면을 호메로스가 이야기한다. 그럼 이야기하기 전에 에이, 애들은 좀 가 있어. 이랬을까요? 애들은 가라?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다 얘기했죠. 물론 뭐 대체로 제가 보기엔 한 12세 관람가 정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자, 어쨌든 구원자 108명을 처단한 오디세우스는 이제 유모를 불러서 그동안 불충했던 하녀들을 가려내서 12명을 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죠. 아테네 여신 덕분에 완벽하게 복수를 마친 오디세우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와 아들을 이제 마음 편히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이라이트 페넬로페와의 재회 장면이 이어져야 되겠죠. 홀에서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페넬로페는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잠의 여신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이 부릅니다. 여우야.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났지.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흩어지네.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다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한때는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빗속으로 흩어지는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다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빗속으로 어느새 새벽이 오고 있어 스타르라르라르라리라 스타르라르라르라리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이 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흩어지는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빗속으로 새 새벽이 오고 있어 나는 나 삼월 17일 토요일 EBS 북카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어주실 정여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여울 작가님 스스로 행복한 글쟁이라는 수식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호메로스는 어떤 작가 같습니까? 호메로스는 사실 이 작품이 두꺼워서 그렇지 많은 작품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만큼 또 시간도 오래 잡아야 되고 또 많은 위작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네네네. 정말 호메로스가 다 쓴 네네네. 것일까? 너무 장대하니까 너무 많은 등장인물과 이렇게 복잡한 스토리와 이걸 과연 한 사람이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라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네. 옛 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신이죠? 예, 불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네. 점점 더 이제 학자들이 호메로스가 아니라 여러 명의 창작자들이 뭐 구전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집단 창작으로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네네. 많았어요. 그런데 예. 점점 더 이거는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쪽으로 더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런 그 장대한 스토리와 그리고 어떤 웅장함, 막 파토스, 막 이렇게 정말 비장미가 막 느껴지잖아요. 네. 이런 거는 집단 창작으로 되진 않을 것 안 같아요. 되죠. 예.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음. 평생 노력해서 예, 적어도 한 2, 30년은 노력해서 써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인들보다 그때 사람들이 훨씬 똑똑했어요. 그렇죠. 기록의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다 암기했고. 필사적으로 다 외웠던 거고 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요. 이걸 암송하면서 그리스어를 배우고 어린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걸 암송하면서 놀고 그러니까 그랬대요. 우리는 예. 국민교육 헌장도 외우기 힘든데. 국민교육원장은 문장이 일단 아름답지가 않고 아, 예, 예. 예. 이해가 잘못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마지막 시간인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야기를 정여울 작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디세우스의 복수극이 시작됐습니다. 108명의 구원자들을 처단한 오디세우스, 불충한 하녀 12명도 색출해내는데 일단 살육전 장면은 생략을 하고요. 본 모습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를 제외합니다. 가정부 에우리노메는 마음이 너그러운 오디세우스를 집에서 목욕시키고 나서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훌륭한 겉옷과 윗옷을 입혀주었다. 아테나는 그의 머리에서 아래로 아름다움을 듬뿍 쏟아부어 그를 더 크고 풍만해 보이게 했고 그의 머리에서는
곱슬머리가 마치 히아신스 꽃처럼 흘러내리게 했다. 어떤 솜씨 좋은 사람이 은에다 금을 입힐 때와 같이 꼭 그처럼 여신은 그의 머리와 어깨 위로 우아함을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그는 불사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욕조에서 나와 아내의 맞은편에 있는 그가 일어섰던 안락 의자에 도로 가서 앉더니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여인이여. 올림포스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분명 모든 여성들보다 그대에게 더 모진 마음을 주셨구려.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남편에게서 이렇듯 굳건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여인은 정말이지 이 세상에 달리 아무도 없을 것이오. 자, 아주머니, 나를 위해 침상을 펴주시오. 혼자서라도 잠들게 말이오. 저 여인의 가슴 속에는 무쇠 같은 마음이 들어있으니까요.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상한 분이여. 나는 잘난 체하지도 않고 남을 업신 여기지도 않으며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노가 긴 배를 타고 그대가 이타케를 떠나실 때의 그 모습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에우리클레이아, 그이가 손수 지으신 우리의 훌륭한 신방 밖으로 튼튼한 침상을 내다 놓으시오. 이런 말로 그녀가 남편을 시험하자 오디세우스는 역정을 내며 알뜰히 보살피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하는 말은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려. 누가 내 침상을 다른 데로 옮긴단 말이오. 아무리 솜씨 좋은 자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신이 친히 오신다면 몰라도 신은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쉽게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는 아무리 젊고 힘이 세다 해도 그 침상을 쉽게 들어 올릴 자는 없을 것이오. 정교하게 만든 그 침상의 구조에는 남모를 비밀이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그것을 애써 만들었으니 하는 말이오. 우리 앞마당에는 잎사귀가 긴 올리브 한 그루가 한창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줄기가 기둥처럼 굵었소. 그 나무 둘레로 나는 돌들을 촘촘히 쌓아 올려 방을 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완성되자 그 위에 훌륭하게 지붕을 씌우고 튼튼하게 짜 맞춘 단단한 문짝을 달았소. 그러고 나서 잎사귀가 긴 올리브의 우듬지를 자르고 밑동을 뿌리 쪽부터 위로 대충 다듬은 뒤 청동으로 훌륭하고 솜씨 있게 두루 깎고 먹줄을 치고 똑바르게 말아 침대 기둥으로 만들었지요. 그 침대 기둥에서부터 나는 침실을 만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다 완성되자 금과 은과 상아로 정교하게 장식하고 그 안에 자줏빛 찬란한 소가죽끈을 졸라맸죠.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제시하는 우리 침상의 비밀이요. 그러나 여보, 그 침상이 아직도 그대로인지 아니면 벌써 누군가 올리브나무 밑동을 베어 다른 데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과 심장이 풀렸다. 오디세우스가 말한 확실한 증거는 그녀가 알고 있는 대로였다. 그녀는 울면서 오디세우스에게 곧장 달려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머리에 입맞추었다. 네,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거 무슨 오른쪽 팔에 팔뚝에 점 있지?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확인하는 것 같은데, 네.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뭐 보자마자 좋아할 아직- 수는 없죠. 대면대면하죠, 이제. 사실은 아주 친한 부부는 아닌 거예요. 사랑은 아니, 했겠지만 20년 지나면 다 그렇게 돼요. 20년을 함께 살았으면 친했겠죠. 네, 그런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오디세우스가 사실은 페넬로페를 처음부터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오디세우스가 처음에 좋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헬레네잖아요. 헬레네를 좋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오디세우스의 어떤 현실적인 면도 거기서 드러나는데 네. 다들 헬레네를 어떻게든 아내로 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막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파리스 같은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지만 네. 이 오디세우스만은 빨리 포기해요. 음.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그 페넬로페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을 마음에 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페넬로페와 결혼을 한 다음에 페넬로페도 사실 만약에 인형의 집 같은 그 헨릭 입센의 희곡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당신의 인형인가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네.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어. 뭐냐면 아버지가 음. 둘을 결혼시켜 놓고도 같이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예, 아버지가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가 항상 자기 곁에 있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아.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장인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자기에 계속 종속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립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예, 아버지를 선택할래? 이야, 나를 선택할래? 그렇군요. 예. 그랬더니 페넬로페가 이 사랑에 빠진 페넬로페가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해서 네. 아버지를 버리고 예, 맞습니다. 오디세우스를 예, 선택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연애 감정이 다 식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생리별을 한 거죠. 그랬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네. 친밀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또 갑자기 20년 후에 너무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무섭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이 네. 그러니까요. 맞을까?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네, 합리적인 예, 예. 의심이죠. 이렇게 두 부부가 서로 위로를 하는데요. 이 장대한 서사시가 그러면 어떻게 끝을 맺는지 노래 한 곡을 듣고 정여울 작가님과 저의 낭독으로 계속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나의 노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에게 시와 노래는 내 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소문이 온 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구원자들의 가증스러운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사방에서 한꺼번에 오디세우스의 집 앞으로 모여들더니 저마다 자기 가족들의 시신을 집 밖으로 날라 묻어주었다. 다른 도시에서 온 구원자들은 그들이 날랜 배에 실어 어부들로 하여금 각자 집으로 날라다 주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 회의장으로 몰려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에우페이테스가 일어서서 좌중에게 말했으니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맨 먼저 죽인 그의 아들 안티노우스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다. 친구들이여, 그자는 아카이어의 족에게 실로 엄청난 재앙을 생각해냈소이다. 그자는 전에 수많은 용사들을 함선에 태워 데려가더니 속이 빈 함선들을 잃고 용사들도 모두 잃었소. 이번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케팔레닌들 중 월등히 뛰어난 자들을 모두 죽였소. 자, 그자가 서둘러 신성한 앨리스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자에게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창피를 당할 것이오.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과 형제들의 살해자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듣기에도 창피한 일이니까요. 아무튼 나는 살맛이 나지 않소이다. 차라리 나는 당장 죽어 죽은 자들과 함께하고 싶소. 자, 갑시다. 그자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말이오. 그리하여 그들이 번쩍이는 청동을 몸에 입고 넓은 무도장이 있는 도성 앞에 집결하자 에우페이테스가 어리석은 생각에서 그들을 인솔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복수하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맞게 되어 있었다. 이때 아테나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말했다. 오, 우리의 아버지시여,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최고의 통치자시여, 제 물음에 대답해 주소서. 그대는 심중에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시나요? 앞으로도 사악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전투의 소음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편을 화해시키자는 겁니까? 내 딸아, 그 문제를 왜 내게 따지고 묻는 것이냐?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그자들에게 복수한다는 계획은 네가 생각해내지 않았더냐? 내 뜻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하겠다.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에게 복수한 뒤에는 양편이 굳은 맹약을 맺게 하고 그가 언제까지나 왕이 되게 하라. 우리는 그들이 아들들과 형제들의 살육을 잊게 해주자꾸나. 그리하여 그들이 이전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들에게 부와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어라. 정여울 작가님과 저의 낭독으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가운데 마지막 권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더욱 처절한 복수극이 펼쳐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던 그런 장면인데 네. 의외로 그냥 신들한테 맡기네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네. 이제 너무 많은 사륙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호메로스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여기에 약간 미묘한, 제가 이제 가부장적인 면이 강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아도 그렇고 일리아드도 그렇고 그냥 가부장적이진 않거든요. 네. 여성 캐릭터들의 어떤 주체성이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체적인 인물로 드러나는 것이 아테나잖아요. 네네네네. 아테나의 어떤 영역이 커지는 드라마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테나가 이 전쟁의 신이 두 명이잖아요. 네. 아테나가 있고 아레스가 있는데 아레스는 사륙과 잔혹함을 상징하는 그렇죠. 전쟁의 무자비함만을 담당하는 폭력적인 신이고 아테나는
지혜의 신이기도 하면서 전쟁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의미의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정의를 위한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테나가. 네네. 오디세우스가 다시 저 구원자들을 이제 완전히 박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불의를 척결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테나가 계속 주도적으로 제우스를 설득해요. 설득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아테나가 아직은 그래도 제우스가 왕이니까 제우스가 올림푸스 12신의 최고 위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싸우게 만들 거냐 아니면 평화를 오게 할 거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되게 결정적인 대사가 제우스가 내 뜻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좀 진보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호메로스가 참지 못하고 또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또 얘기해버려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하. 정말 내 뜻대로 하라고 하면 아테나가 알아서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고 정의를 위한 전쟁 이것만을 옹호하는 여신이기 때문에 네. 이 아테나의 이 발언권이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항상 카드를 페넬로페가 쥐고 있었잖아요. 네. 물론 화살을 쏜 것도 오디세우스고 적들을 물리친 것도 오디세우스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편을 안 믿은 것도 페넬로페고 예.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구원자들에게 어떤 화살을 쏘는 시합을 제안한 제안하는 것도 것도 네. 페넬로페거든요. 페넬로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가부장적이지 않고 여성들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네. 이런 복잡 미묘하면서도 또 남녀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보다 오히려 더 평등하고 공정해 보이는 장면들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디세이아를 지금 읽어도 뭔가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이에요. 네. 이게 지금부터 한 거의 3,000년 전에 써진 건데도 네. 지금 읽어도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108명이나 되는 구원자와 12명의 하녀를 처단했어요. 이 하녀들은 이제 그 구원자와 내통했던 하녀들인데, 네. 배신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몰려온 거죠.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그 이제 처단을 했던 목숨을 뺏었던 안티노스 아버지가 그 중심에 섰어. 이들이 연합해서 달려오는데 수적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그렇죠. 예. 음. 다행히 신인 제우스와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양측이 화해하는 것으로 마치 무슨 급작스럽긴 하죠.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네. 잊어라 하고 이렇게 레드선처럼 끝나는데 예. 이런 결론이 작가로서 좀 어떤가요? 이게 이제 현대 소설과 예. 과거의 뭐 그리스 비극이라든지 이런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가 지금 작품들하고 좀 다른 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가 일단 있어요. 있죠. 신들의 세계가 마치 뭐 콘트라베이스의 그 주저음처럼 네네.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의 어떤 그 동의 이런 것이 없이는 인간 세계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현대 소설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일단 그리스 사회도 지금과 비슷한 점은 미국식 사고 방식인데 all or nothing인 거예요. 승자 독식의 사회고 네. 이미 지금 호메로스가 너무 멋진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 뒤에 누가 나와서 복수를 오디세이아가 예. 네. 오디세우스가 예, 오디세우스가 너무나 영웅적인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도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all or nothing이고 호메로스가 이제 다 가진 거죠. 더 사실 위너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예. 또 올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너 테이크스 올인 거예요. 정말. 정 작가님 지난 목요일부터 사흘 동안 오디세이아 함께 하셨는데 네. 예, 호메로스의 이 오디세이아는 어떤 의미로 정 작가님께 남는 작품인지 이제 마무리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오디세우스의 이 모험이 어쩌면 전쟁에서 이기고 막 지략을 통해서 이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승리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디세이아의 매력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냥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게 더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예, 네. 전쟁에서 이기는 건 몇 년 안 걸렸는데 오디세이아는 세어보면 10년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예, 집으로 뭐 20년까지 늘려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집으로 돌아오는 먼 길이구나.
그리고 이 인간의 고단한 삶과 여정을 상징하는 말로서 오디세이아가 그냥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명대사를 만났어요. 미국 드라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전 남자라는 주어가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남자는 계속 집 바깥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가장 소중한 걸 찾다가 그 모든 여행이 끝난 뒤 가장 소중한 것을 집에서 발견한다. 예. 근데요, 사실 예. 저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죠. 집을 나와서 회사에서 집에 한번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매일매일 힘들죠. 근데 매일매일 힘들어요. 저도 오늘 집에 언제 들어갈지 걱정입니다. 예. 하루가 지금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네. 야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여울 작가님 덕분에 더욱 멋진 모험이었습니다. 오디세이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오디세이아도 아름다운 이야기와 또 감동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자님은 마을에 인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에 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평판만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겪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기.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